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그 상황들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신흥국 쪽에서의 가치화폐 급락이랄지 아니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터키 리라와 같이 폭락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터키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현재 그 터키 리라화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20% 가까이 폭락했다가 지금 조금 반등한 한 17%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키의 그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액이 100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자 아무래도 필요하면 쓴 약을 마신다는 측면에서 긴축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그 나지 아발이라는 그 중앙은행 총재를 작년 그 10월 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 8.75% 정도 되는 정책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물가는 25% 하다가 15%까지 떨어졌고요. 리라는 사상 최저치에서 한 20% 정도 회복은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터키의 실업률이 무려 30%까지 치솟았는데요. 20대들이 그 시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율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현재는 이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를 바꿨는데요. 이 때문에 리라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릴레마라고 하는 덫이 있는데요. 자본 자유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리고 환율 안정 세 가지 목표는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안정을 포기하는 대신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이제 주장한 만큼 자본 이탈이 있을 거고요. 또한 앞으로는 리라 폭락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터키발 이슈가 좀 싸해지는 게 2019년에 그 터키발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도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거셌고 신흥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들 때문에 선진 시장들도 영향을 받았었고 당시에 신흥국들 금리를 막 한 번에 100bp, 200bp씩 막 올리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쌓여지는 건데 그때와 지금이랑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우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연상으로 보면은 터키 고유의 위험이기 때문에 신흥국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터키 쇼크가 최악의 타이밍에서 터졌다는 데 주목하셔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실질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속에서 외국인들이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신흥국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터키발 쇼크가 신흥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당장 터키뿐만 아니라 현재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신흥국 중에서도 경제 펀더멘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 특히 아르헨티나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남아공,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하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펼쳐왔는데요.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정책도 지금 전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괜찮은 우리나라, 특히 지금 현재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쪽은 그나마 낫기 때문에 상대적인 외국인들이 좀 관심 대상, 특히 다른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이 들어올 수 있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이렇게 초기 국면 때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신흥국 자산에 대한 가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브라질에 투자해서 이익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경우는 어떨까요? 네, 신흥국 투자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령 그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9%인데요. 하지만 물가는 20%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터키의 구매력 평가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리라와 같은 경우는 20%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피상적으로 고금리 그리고 환율 자료만 보고서 싸다고 그 신흥국 통화를 샀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상 수지는 370억 달러 적자인데요. GDP 대비해서 무려 5% 정도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액도 현재 111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자본 유출이 시작된다면은 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폭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흥국에 투자하실 때는 꼭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기미가 확인이 되고 또 금리가 높았을 때 투자하는 게 정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앞서가는 투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기 국면은 그때는 아니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거는 시간을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신흥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어떤 불안감 얘기 나올 때 중국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은 이제 부채와 디폴트 위험이거든요. 지금 중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현재 디폴트가 일어난 건수를 보면 150건이고요. 금액상으로는 2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경기 부양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암묵적인 보증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제 결제은행이죠. BIS에 따르면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총 채무는 GDP 대비해서 무려 285% 정도에 달하고요. 또 올해 말에는 330% 정도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산 버블이 터졌던 1992년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본보다 100%포인트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을 올해 3월 말까지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3월 달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가 경기 정상화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 보조금도 줄여나가고 있고요. 또한 부채를 좀 축소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4월 달 들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계속 회색 코뿔소 출현을 우려하는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고 사인은 지방 정부의 투자 회사인 대출 평대라고 하는 대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지방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해서 미리 대출을 받았던 금액인데요. 작년도에 무려 100조 원이 늘어난 대출 잔액이 7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대출 평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도 신용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어떤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 봤을 때 중국의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보면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6%대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기관에서는 지금 올해 8% 성장을 예견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은 무려 6.5%에 달했고요. 1분기에는 20%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에도 투자를 서둘러야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신용 경색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중국 개인 투자가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코노믹스라고 해서 시진핑의 경제학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에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오쩌둥식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시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보다는 사회주의 경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일사불란한 얼룩말 기업이 되라는 게 시코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MSCI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독과점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약가 인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신 성장이 빨라진다는 건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비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현재 중국 증시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소재라든지 기계, 광업 관련주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섹터 업종, 그리고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증시 투자 포인트들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그 미중 고위급 회담 사실 뭐 회담 열리기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꽤 냉랭하게 끝난 분위기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중 관계의 긴장감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번 첫 고위급 회담을 보면 기싸움이 상당히 대단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견만 지금 확인됐을 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대견제 정책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해왔고요. 이런 그 강경 자세는 중국의 7월 1일 날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내년에는 가을철에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대회가 열리면서 시 주석의 상기 임기가 확정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는 밀렸다는 평가라든지 양보했다, 굴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치적 내용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서 인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구르와 관련된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서방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서 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고요. 또한 이번 주에 홍콩 선거법이 전인대 상무위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2022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불참하는 가능성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과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 간의 블록 간의 7개 전선에서 대규모 그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현재 위치를 더 공고히 해야 되고 또 연대를 통한 공격과 또 제재는 바이든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은 좀 긴장 관계가 좀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흥국 시장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